이 악성 코드의 존재는 알려진 지가 좀 됐습니다. 배후에는 중국이 있다. 뭐 이렇게도, 그러니까 중국 해커 그룹이 있다. 이렇게도 알려져 있고요. 꽤 잘 만들어진 악성 코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가 그 정보를 빼가는 기능 외에 스텔스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 스텔스 기능은 뭐냐면 탐지 툴, 그러니까 우리 뭐 백신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탐지 툴이 막 돌면 활동을 안 해요. 걸리니까. 왜 갑자기 나한테 아무 전화도 안 오고 아무 문자도 안 오지? 만약 그러면은 의심을 좀 해보셔도 되고요. 네. 또는 나는 통신요금이 이렇게 많이 안 나올 텐데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나왔지? 그 정보가 만에 하나 있었고 네. 지금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발견이 됐다라면 아마 피해 과징금 규모는 상상을 초월하게 될 겁니다. 첫 번째는 나한테 무슨 스마트폰을 리부팅하거나 뭐 껐다 켜라 뭐 이런 어떤 사기성 메일이 온 적이 있는가? 또 왜 갑자기 나한테 아무 전화도 안 오고 아무 문자도 안 오지? 만약 그러면은 의심을 좀 해보셔도 되고요. 네. 또는 나는 통신요금이 이렇게 많이 안 나올 텐데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나왔지? 이런 것들을 갖고 좀 그러니까 이게 좀 내가 이상한 것 같다.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는 있습니다. 해커가 복제폰을 만들면 이걸 가지고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문자 인증을 우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SMS 문자 인증 또는 ARS 인증을 가지고 2차 확인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이런 2차 확인을 가지고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건 비밀번호 변경이죠. 우리가 비밀번호 변경할 때 SMS 문자로 다시 한번 보이는 확인을 하니까. 그런데 그래서 내가 뭐 페이스북도 하고 여러 SNS 하는데 나는 비밀번호를 바꾼 적이 없는데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는데 이러면 내 휴대폰에 좀 문제가 생긴 것 같다. 이렇게 의심하시고 신고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거는 이제 리눅스 서버에 설치되는 백도어형 악성 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내부의 정보를 외부로 이렇게 빼내가는 어떤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이 악성 코드의 존재는 알려진 지가 좀 됐습니다. 그리고 그걸 만든 배후에는 중국이 있다. 뭐 이렇게도, 그러니까 중국 해커 그룹이 있다. 이렇게도 알려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SNS에서 그 정보를 접하시거나 IT를 조금 아시는 분들이 야, 알려진 것도 못 막았어? 또 이렇게 얘기들을 하세요. 그런데 이 지금 말씀하신 그 악성 코드가 그렇게 조잡한 코드는 아닙니다. 꽤 잘 만들어진 악성 코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가 그 정보를 빼가는 기능 외에 스텔스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 스텔스 기능은 뭐냐면 탐지 툴, 그러니까 우리 뭐 백신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탐지 툴이 막 돌면 활동을 안 해요. 걸리니까. 이미 먼저 들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네네.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다가 탐지 툴이 안 돌면 또 동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걸 스텔스 기능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스텔스 기능이 좀 뛰어나기 때문에 탐지 기능을 이용해서 잡아내기가 쉽진 않고요. 그다음에 이 코드에 변종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할 때 변종이 많아서 대응하기가 어렵다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변종이 많은 게 특징이라서 탐지하거나 잡아내기가 까다로운 축에 속하는 그런 악성 코드입니다. 많은 분들이 야, 네트워크가 단절돼 있다는데 어떻게 악성 코드가 침투하지? 이렇게 많이들 물으세요. 뭐 당연한 궁금증이고요. 망이 분리돼 있다 하더라도 내부의 악성 코드가 침투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USB 같은 거죠. 우리가 내부 시스템을 업데이트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터넷과 끊어져 있죠. 그러니까 보통 뭐 USB 같은 걸 이용해서 업데이트를 할 수도 있거든요. 또는 중요 자료를 옮겨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또 악성 코드가 묻어서 들어가기도 합니다. 또 요새 보면 각 회사가 AI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AI를 회사에서 막 적용하려다 보면 인터넷과 분리돼 있던 망을 연결시켜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한두 개의 접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해커가 그 접점을 찾아서 뚫고 들어가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안에서 이제 내부자의 조력에 대한 이제 의문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건 조사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럼 반드시 외부의 내부자의 조력이 필요한 거냐?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내부자의 조력이 있으면 쉽게 침투할 수 있겠으나 내부자의 조력이 없이도 침투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사례는 외국도 많고 우리나라도 있다. 우리가 휴대폰을 개통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빈 기계가 있겠죠. 그렇죠? 그럼 그 빈 기계에는 IMEI 값이 할당돼 있을 겁니다. 기기 식별 번호가. 그 다음에 이제 유심 칩을 갖고 오죠. 그 유심 칩에다가 김승주라는 사람은 이런 일련 번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고유 식별 번호, 개인 고유 식별 번호를 기록해 줍니다. 그리고 비밀번호 하는 인증키 값을 넣어주죠. 그래서 그걸 휴대폰 안에 딱 집어넣으면 폰이 개통되는 겁니다. 이동통신사는 자기의 서버에 그 개인 식별 번호인 IMSI와 기기 식별 번호인 IMEI 그리고 인증키 값을 보관해 놓습니다. 그런데 보관 장소가 좀 달라요. IMSI와 인증키 값을 보관하는 컴퓨터가 HSS, 그 다음에 기기 식별 번호 IMEI를 보관해 놓는 곳이 EIR이라고 하는 어떤 컴퓨터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자, 그런데 어저께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이 HSS 서버에 악성 코드가 심어져 있었고 이 악성 코드가 유심과 관련한 정보를 외부로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 자, 그 얘기는 결국 SK텔레콤이 보관하고 있던 고객 식별번호 IMSI와 각 고객의 비밀번호 인증 키값이 외부로 노출됐다. 이렇게 발표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단 EIR이라고 하는 또 다른 데이터베이스는 확인해 봤더니 정보가 나간 흔적이 없더라. 그래서 기기 식별번호는 유출되지 않았다. 이게 어저께 발표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IMSI 값과 그 다음에 인증 키 값이 노출이 되면 해커가 그 정보를 입수해서 복제 유심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빈 유심을 하나 구해다가 거기다가 입수한 예를 들어 김승주의 IMSI 값과 김승주의 인증키 값을 유심 칩에다가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걸 기록해 주는 장비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기계를 제 단말기에 꽂죠. 그러면 김승주한테 가야 될 문자와 김승주한테 가야 될 어떤 음성 메시지 또는 통화가 그 해커의 폰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제폰을 만들었다 뭐 이런 표현을 쓰죠. 유심 정보를 강탈해서 휴대폰에 꽂아서 예를 들어 해커가 그걸로 전화도 하고 전화도 받을 수 있으면 나한테 와야 될 모든 걸 해커가 가로채면서 과금은 나한테 되게 되겠죠. 김승주한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보면 통신사들은 이상징후 탐지 시스템이라는 걸 운영합니다. 언론에는 FDS라고 발표가 됐을 겁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김승주라는 사람이 지금 목동에서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5분 있다가 안암동에서 전화 연결이 들어옵니다. 이건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이런 걸 이제 이상징후라고 해서 탐지하고 차단시키는 겁니다. 유심을 악용하는 복제 유심을 만들고 복제폰을 만드는 그런 것들을 지금 막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바일 신분증 발급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불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모바일 신분증은 한 곳에, 그러니까 휴대폰 한 군데에만 설치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해커가 유심을 복제해서 공기계에 꽂아서 그걸로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하잖아요. 그럼 모바일 신분증을 등록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주민등록증을 갖다 대야 되고 실물 주민등록증이요. 그리고 얼굴도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복제했다고 해서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도 없습니다. 단말기에만 보관합니다. 이러고 서비스 출시한 거거든요. 그런데 야 기업의 말을 어떻게 믿어? 서버에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다라면
서비스를 출시시킬 때부터 잘못한 거죠. 우리 정부 당국이 거기에 속았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서버에는 그런 정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정보가 만에 하나 있었고 지금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발견이 됐다라면 아마 피해 과징금 규모는 상상을 초월하게 될 겁니다. 유심보호 서비스는 지금 통신사가 IMSI 값과 IMEI 값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달라지면 이제 전부 다 차단시켜 버리는 겁니다. 이게 유심보호 서비스입니다. 자, 예를 들어 해커가 제 지금 IMSI 값하고 인증키 값을 얻었죠. 그거는 유출됐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해커는 그것을 유심을 새로 사다가 그 유심에 자기가 입수한 IMSI하고 인증키 값을 집어넣을 겁니다. 그렇죠? 그걸 자기 단말기에 꽂겠죠. 그러고서는 통신을 하려고 그러면 IMSI나 인증키 값은 김승주께 날아가는데 단말기 식별번호가 다른 게 날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휴대폰은 저만 갖고 있으니까. 또 EIR에 보관된 기기 식별번호 이건 노출 안 됐다고 어저께 정부가 발표를 했으니까. 그러면 이거 기기 식별번호하고 가입자 식별번호가 불일치하네. 그래서 이건 차단시켜야 되겠다. 요게 바로 유심 보호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현재 한국에 계신 분들은 유심 보호 서비스만 쓰셔도 어느 정도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로밍 서비스하고 같이 동시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가 계신 분들은 이 유심 보호 서비스가 꺼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해외에 가신 분들은 좀 위험하실 수 있다. 왜냐하면 이상징후 탐지 시스템만을 이용해서 고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징후라는 걸 정의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요거는 정상행위고 요건 이상행위야. 이게 이분법적으로 딱 나눠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상징후 탐지 시스템만으로는 100% 못 거른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1차 방어막이 이상징후 탐지 시스템이라면 2차 방어막이 이제 유심 보호 서비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책들이 막 무분별하게 나오다 보니까 부작용을 일으키기도 해요. 그 대표적인 게 유심 카드에 비밀번호를 거세요. 뭐 이겁니다. 유심 카드에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 그렇게 돼 있는 상태고 이거는 그냥 사용자가 휴대폰 설정을 통해서 비밀번호를 걸 수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 유심을 복제하는 방법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제가 휴대폰을 잠깐 놔두고 갔어요. 그럼 거기서 유심을 빼요. 물리적으로 뺀다는 그렇죠. 얘기죠. 그다음에 그걸 복제하거나 아니면 단순하게 그냥 내 휴대폰에 꽂아서 그 사람 명의로 통화를 하고 뭐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오히려 어떤 부작용이 나오고 있냐면 유심의 비밀번호를 설정했는데 그걸 잊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면 휴대폰 껐다 켰을 때 유심 비밀번호 물어보거든요. 일정 횟수 이상 넣었는데 틀리면 유심이 잠깁니다. 그러면 내 휴대폰이 벽돌폰이 되는 거예요. 쓸 수가 없는 건가요? 그렇죠. 그럼 또 유심 재발급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새는 오히려 부작용으로 벽돌폰 됐다고 이거 어떻게 해결하냐고 하는 문의 전화가 꽤 오고 있는 걸로 제가 압니다. 저희가 모를 수도 있잖아요. 이게 해킹이 됐고 아니면 복제가 됐고 뭐 이런 현상을 당장 인식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 이후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유심 보호 서비스나 뭐 유심을 교체하는 작업을 하면 그게 다 끊기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건 상관없습니다. 확인이 되고. 네, 그러니까 지금 통신사는 이미 제 IMSI 값하고 IMEI 값을 통신사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요 두 개의 매칭이 안 바뀌도록 하게는 게 유심 보호 서비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값은 이미 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오늘이라도 유심 보호 서비스를 제가 신청할게요. 그러면 이 IMSI하고 이 IMEI 매칭은 절대로 바꿀 수 없어. 이렇게 체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해커가 복제폰을 못 만들고요. 그리고 모두 되냐면 저도
기기 변경을 못 합니다. 아, 기기용으로. 왜 기기 변경을 하면 IM, EI 값이 바뀌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조금 여러 가지 상상을 해보자면 그 해커가 유심 보호 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은, 그럼 자기 폰을 보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해커가 복제된 유심을 갖고 있고 본인의 이제 뭐 IM, EI 값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주인은 111인데 본인은 IM, EI 값이 123이란 말이에요. 근데 본인이 123에 복제된 유심을 매칭을 해놓고 유심 보호 서비스를 원래 주인은 그걸 안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해커가 갖고 있는 그 복제폰이 보호를 받게 되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거기가 주인이 되는 거네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전제는 해커가 유심을 복제하고 공기기를 가져다 거기 꽂고 그다음에 연결해서 유심 보호 서비스를 신청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제 해커폰이 보호를 받겠죠. 정상적으로 그 절차가 이루어졌다라면.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해커가 뭐 추가적으로 얻는 거는 제가 어떤 뭐 기기 변경이나 다른 걸 못하는 게 만드는 것 정도지 해커가 추가로 뭐 얻을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그리고 유심 보호 서비스를 이용자가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해제하려면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걸려 있으면 예를 들어 제가 제 공인인증서 가지고 티월드 홈페이지 들어가서 해제하면 됩니다. 그럼 끊어집니다. 그 연결은. 제가 해커인데 엄 기자님의 공인인증서도 가지고 있고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도 갖고 있고 신분증도 갖고 있고 OTP 카드도 갖고 있어요. 그렇죠? 네. 이미 제가 그 정보를 뭐 최악의 경우니까 이미 그 정보를 갖고 있으면 유심을 복제할 필요가 없죠. 공인인증서하고 OTP 카드 갖고 엄 기자님 계좌로 들어가서 계좌 이체 마음대로 하고 주식거래 마음대로 하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면 유심 정보 없이도 이미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유심 정보를 활용한 최악의 경우를. 그러니까 그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어느 정도의 최악이냐는 거예요. 그럼 공인인증서는 없는 최악인가요? 글쎄요. 그러니까 그럼 그러면 약간 톤을 낮춰서 제가 공인인증서랑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는 못 갖고 있어요. 네. 그런데 유심하고 OTP 카드는 갖고 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금전거래를 할 수 있냔 말이죠. 공인인증서를 요구 안 하는 사이트가 없는데. 또 이 얘기를 하면 카카오뱅크는 요구 안 하던데요? 지문인식 갖고 다 하던데 또 이러세요. 카카오뱅크는요. 휴대폰 안에 어떤 보안 영역에 공인인증서 비슷한 것을 심어 놓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문인식 갖고 다 결제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안에서 인증서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5천만 국민이 불평해하시던 그 공인인증서를 굉장히 금전거래가 일어나는 거의 대부분에서 그 유사한 기술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나한테 생길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건 금전적인 손실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막아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심은 소프트웨어형 유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칩을 이렇게 꽂는 게 아니라 휴대폰에 내장된다. 그래서 임베디드다. 그래서 이심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유심 지금 사실 막 몇백 미터씩 막 줄을 많이 서서 지금 막 바꾸려고 하잖아요. 이심으로 교체하는 방법은 사실 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죠. 근데 이심은 이게 최신형 폰에만 이 이심 기능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모든 폰이 이심을 지원하진 않고요. 또 뭐 그걸 SK텔레콤이 노렸는지 아닌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이심이라고 하는 거, 임베디드형 유심, 이것은 나온 지는 꽤 됐어요. 그런데 통신사들이 이심을 잘 보급을 안 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 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추정하기에는 소프트웨어형 유심은 유심을 구매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심 하나에 7,700원, 8,800원 이러잖아요. 네. 그 얘기는 통신사의 유심 수입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언론에 나온 건 한 1,000억대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그래서 통신사는 어떤 칩으로 된 유심을 권고하고 있고 이심을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지는 않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곤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도 일정 부분은 동의하고 있고요. 그러면 유심을 교체하는 거와 유심에서 이심으로 교체하는 거는 물리적으로는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IMSI나 이제 키 값이 그대로 바뀌는. 그렇죠. 그게 하드웨어형이냐? 그래서 이렇게 물리적인 걸 사다 꽂느냐? 아니면 단말기 내부에 소프트웨어 형태로 들어가 있느냐? 이런 차이입니다. 실제로 이심을 쓰면 휴대폰 하나당 전화번호 2개 부여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이제 교수님께서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저는 이제 문득 드는 궁금함은 결국 해커들은 사실은 어떤 금전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할 가능성이 좀 높은 거잖아요. 국가의 지원을 받는 스테이트 스폰서드 해커들은 그걸 실제로 무슨 스파이 짓을 한다거나 아니면 전쟁을 하는데 그걸 써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일반 대부분 해커들은 회사의 어떤 내부에 있는 중요한 정보를 가져가면 그 일부를 다크웹에 공개합니다. 그러면서 그 회사에 메일을 보내요. 내가 니네 회사의 중요 정보를 이렇게 탈취하는 데 성공했고 그 정보가 맞는지는 다크웹 확인해봐. 만약에 맞다면 내 계좌로 돈을 얼마 보내. 그럼 내가 해킹 사실을 묻어줄게. 이렇게 협박하는 데 1차로 씁니다. 일종의 홍보와 이 협박을 이용한. 그러니까 다크웹은 나의 해킹 사실을 홍보하기 위한 창구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이번 사태는 1차적인 책임은 SK텔레콤에 있습니다. 악성 코드가 HSS 서버에 침투했다. 이거는 분명히 문제죠. 물론 그 악성 코드가 얼마나 정교한 거였는지는 따져봐야 됩니다만 일단은 설치가 됐다는 건 문제고요. 그리고 정보가 유출된 데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보다 더 실망스러운 건 100% 해킹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해킹이 발생했을 때 그 이후의 대응 조치거든요. 그런데 SK텔레콤이 과연 체계적으로 대응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가? 이거는 저는 굉장히 실망스럽다라고 봅니다. 언론에서 뭘 얘기하거나 국회의원이 뭘 얘기하면 찔끔 대책 내놓고 또 찔끔 대책 내놓고 그 다음에 그런 걸 발표하는 시기도 들쭉날쭉하고 이러니까 SK텔레콤의 투명성 도대체 전문가들이 있는 거야? 이런 거에 의심을 받기 시작하고 불안은 증폭되는 겁니다. 정부가 금융권에서는 SK텔레콤 휴대폰을 통한 문자 인증은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거는 굉장히 단기적인 대책입니다. 벌써 수년 전부터 외국 정부에서는 SMS 문자 인증을 통한 신원 확인은 유심 복제뿐만이 아니라 해킹할 수 있는 기법이 너무도 많다. 그래서 가급적 SMS 문자 인증을 사용하지 마라. 이렇게 권고를 다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요새 잘 보시면 외국 업체들은 뭘 주로 쓰냐 하면 MS 어센티케이터, 구글 OTP 이런 거 쓰죠. 그래서 외국은 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SMS 문자 인증에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이번 기회에 뭐 통신사들의 보안 조치들을 다시 한번 보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과도하게 SMS 문자 인증에 의존하고 있는 이런 인프라를 좀 외국처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건 심 스와핑이 훨씬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유심 정보하고 인증 키 값을 얻어내는 게 이게 어렵거든요. 지금 벌어진 이 아니 이런 식으로 이제 악성 코드가 이렇게 설치 안 됐다라면 그냥 일반적인 경우에 IMSI 값하고 인증 키 값을 얻어서 유심을 복제한 다음에 공기계에 꽂아서 복제폰을 만드는 거 이게 훨씬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유심 정보를 얻는 게 쉽진 않거든요. 네. 이번에 벌어진 일은 좀 특이한 경우인 거고 그래서 외국에서 보통 많이 하는 건 심 스와핑입니다. 이 심 스와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 제가 엄 기자님의 개인정보를 굉장히 많이 입수했어요. 네. 그다음에 막 주민등록증 사본도 막 입수했습니다. 그럼 이제 통신사에 제가 전화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엄 누군데요. 제가
유심을 분실했습니다. 또는 유심이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심을 구매하려고 그러는데 저 이렇게 해서 좀 우편으로 배송해 주세요. 그래서 엄 기자님을 사칭해서 제가 엄 기자님한테 가야 될 유심을 제가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공기계에 꽂으면 저는 엄 기자님 명의의 폰을 개통시키는 겁니다. 이게 심스와핑입니다. 여기서는 엄 기자님의 IMSI나 인증키 값을 제가 얻을 필요 없잖아요. 엄 기자님을 사칭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인정보를 토대로 타인을 사칭해서 그 타인의 심을 신규 발급받는 행위, 이걸 심 스와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엄 기자님의 심 정보를 그대로 복제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 이거를 심 클로닝, 심 복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 심 복제입니다. HSS 서버가 이제 해킹이 된다. 해킹이 됐다면 이제 어디 이제 다른 인터넷에는 유심 교체도 의미가 없다라는 설명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도 그건 봤는데 왜 그게 소용이 없는지 저는 기술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유심을 교체하면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됐을 때 근본적인 대책은 주민등록번호를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심 정보가 유출됐으면 유심 안에 들어가는 IMSI 값과 인증키 값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잖아요. 그래서 유심을 완전히 새 것으로 교체하는 거.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IMSI 값과 인증키 값을 발급받는 거. 이게 가장 근본적인 대책입니다. 그러면 또 이어가자면 이제 키체인을 리셋해야 된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는 그 말이 잘 모르겠는데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유심을 재발급 받으면 안에 있는 키 값과 IMSI 값은 전부 다 새로운 걸로 리셋됩니다. 새로운 번호가 부여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왜 키를 이게 왜 소용이 없고 왜 키체인을 리셋해야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주장 중에 하나가 이제 서버에서 인증키가 재설정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모르겠다니까요. 그러니까 유심을 재발급받는다는 얘기는 인증키와 IMSI가 전부 다 재발급된다는 얘기인데 키가 왜 안 바뀌냐는 거죠. 그러니까 키가 리셋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제가 보기에는 유심을 재발급받으면 IMSI 값만 바뀌지 키는 안 바뀐다 이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다 바뀌기 때문에 뭐 서버 자체를 뭐 리셋해야 되거나 뭐 그럴 그러니까 유심을 재발급 받으면 그 안에 들어가는 IMSI 값과 인증키 값 두 개가 전부 다 새롭게 갱신됩니다.